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단일화 성사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 설득과 제안, 압박 모두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 0%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사실상 단일화 시한인 사전투표까지 이틀 남은 상황. 국민의힘은 전방위적인 단일화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집권을 막는데 한뜻이라면 서로 다른 편이 아니라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전제 조건을 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 개방형 여론조사 방식을 거듭 제안했고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완주에도 당선 가능성이 낮다. 이준석 표는 사표가 된다며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10%를 얻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현재 보수 분열의 책임을 끝까지 감수하겠느냐. 설득과 압박, 양동작전에도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 당원 11만 명에게 완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문수 후보 사퇴가 단일화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며 견제했습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은 제3의 길, 새로운 보수를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하더라도 1 더하기 1이 결코 2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가 우려하는 사법부 관련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고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비난을 잠재우려는 꼼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논란이 계속되면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안 발의도 철회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민주당은 다만 법원 내부에서 대법관 증원 요구가 있다면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의 경우 논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는 당연하다면서도 국민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해당 법안의 발상 자체가 독재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산 독재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뒤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 개정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그대로라며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오페라 GX와 함께 수원사의 협곡을 지배하라. 브라우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북미 대화 지원과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제시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나서 주거와 취업 등 고충도 들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정치적 고향 경기도를 찾은 이재명 후보. 성남과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남시를 전국 제1의 수원 시민도 이사가고 싶은 도시 만들었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1의 평가를 받는 외교 안보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스마트 강군 육성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긴장 완화와 비핵화, 평화로 공존하는 군이 더 이상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군 인사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고 집권 시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해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당장은 어렵다면서 북미 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가도 찾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이 집 걱정을 하는 건 진짜 심각한 거죠.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역시 필요하겠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대부분의 선대위 인력을 지역으로 보내 사전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처음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현장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 막바지 후보 단일화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서울 강북 지역 집중 유세, GTX 건설 재개발 기간 단축 등 공약을 발표 중인 김 후보 뒤로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옵니다. 따로 유세를 하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 겁니다. 일부 야유도 있었지만 한 전 대표는 무능하고 위험한 이재명 세상을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김문수 후보도 손을 맞잡고 원팀을 강조하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앞서 김 후보는 경기 남부권을 찾았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최대치적인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 대결.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는 한미 동맹도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만약에 철수해버리면 우리 평택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김 후보는 반도체 공장과 주한 미군기지가 함께 있는 평택에서 보듯 경제와 안보는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 후보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미래기술 육성, 재건축 촉진 특례법 등 9개 정책과제와 30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와 인터뷰를 통해 양당 후보를 비판하며 대선 완주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정책 협약식을 통해 주 4일제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 시작부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이준석 후보. 흔들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의 승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론을 고리로 거대 양당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 이재명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와 어울리며 부정선거 의혹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황당하실 겁니다. 부정선거를 믿었던 분이 3분이나 투표용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기의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더 내고 더 받기라는 미명하에 이 후보는 노무현 정신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이재명 후보의 방탄 정치는 노 전 대통령의 소신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들과 잇따라 정책 협약식을 맺고 주 4일제 시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거냐 하는 문제이겠죠. 우리가 이제 ILO의 기준이나 OECD 정도 평균이라도 가야만 되지 않느냐. 권 후보는 또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법률안 등을 발의하면 국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국민 발의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개혁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오늘 상대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독려한 김문수 후보를 향해 말이 달라졌다며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북선 관련 공세엔 왜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당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돌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자 민주당은 선거용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의 발언과 모순된 것이고 지금도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무엇입니까? 선거제도를 불신하며 출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부정선거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투표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또 김 후보가 도지사 시절 소방 헬기를 162차례 사적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제 행세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요토대의 개막식 그리고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세계 유기농대의 긴급한 도정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북섬의 상가 공실 문제 책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돌리는 공세엔 선거용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웨이브파크 유치 때의 일을 현재의 거북섬 인근 공실 문제로 둔갑시켜 오로지 왜곡과 기만으로 선거용 네거티브 공세를 일삼고 거북섬 관련 의혹들도 감사원 감사 등으로 문제없음이 드러났다며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론, 그리고 거북섬까지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집중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치적으로 언급한 거북섬을 찾아가서 상인들을 만났고 거북섬 비리 의혹 규명 특위도 만들었습니다. 이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조성했다는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근 상가. 국민의힘은 비어있는 상가를 둘러보고 이 후보가 상인들의 고통에도 성과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치적 자랑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갖고 있는 피해라든지 그걸 복구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홍보를 안 했었으면 웨이브파크 누가 거기를 믿고 들어와요. 시가 주관하는 5대 국책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상가 공실률 87%의 거북섬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행정, 가짜 경제학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대장동 공화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정치에는 반성이 없고 책임이 없으며 진실이 없습니다. 피해 상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고 거북섬 사업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비위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라든지 백현동 비리라든지 신남 FC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이 거북섬 개발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어떤 비리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국민의힘은 아울러 경제관료 출신들로 진짜 경제팀도 발족해 김 후보의 경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이재명 후보 경제정책의 허구성 등을 집중 제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본 투표까지는 아직 8일 남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등록 선거인 투표율이 79.5%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고였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전 세계 118개국 223곳 투표소에서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가 끝났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사전에 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투표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선 등록 선거인 25만 8천여 명 가운데 20만 5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79.5%, 역대 대선 중 최고치입니다. 직전 20대 대선에선 선거인 수 22만 6천여 명 가운데 16만 1천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71.6%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도 늘었고 실제 투표자 수도 늘어난 겁니다. 아이가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투표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다. 훌륭한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해외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재외 투표지는 외교 행랑으로 국내로 들어온 뒤 재외 투표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관할 선관위로 보내지고 선거 당일 개표됩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곳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접근 불편 등의 이유로 260여 곳이 지난해 총선과 다른 곳으로 바뀐 만큼 투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흘 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경찰은 또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CCTV에 찍힌 것과 다르게 진술한 걸 포착하고 오늘 다시 소환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긴 해. 이거 영어 공부만 해도 돈을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봤거든? 근데 진짜 돌아? 뭐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해 분석해온 경찰은 수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겁니다. 더구나 기록이 삭제된 12월 6일은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정치인 등을 싹 잡아들이라고 했다며 폭로하고 경질된 날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조 운영 전략 지시가 다른 입장에서 변한 일은 없으신가요? 예, 변화 없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경찰에서 했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겼던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했고 대통령 안전가옥 CCTV 영상이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경호처와 추가 제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등 물증이 속속 확보되면서 내란 혐의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증인으로 나온 특전사 간부가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부대원들을 지휘한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군 수여단장.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 전 여단장은 박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래라고 한 뒤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도끼라는 단어를 들었다고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거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법무부 전했는데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박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이 전 여단장이 부하들에게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그대로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시민들이 울부짖으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걸 보고 이게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소요 상태도 도발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 안 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다음 재판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휩싸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과 오 시장의 진술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어제 오전부터 밤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에 오 시장의 집무실과 공간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최소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를 2차례 만난 뒤 관계를 끊었고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명 씨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과 명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명 씨에게 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언론사를 연결해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 측은 이번 소환조사와 관련해 허위와 가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는 대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우리 군 현역 병사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빼낸 중국군 간첩 조직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더 취재해보니 이 조직에 포섭된 우리 군 병사는 중국 출신이었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노린 건 주한미군 관련 기밀이었습니다. 윤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역 육군병장 A씨가 중국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A병장을 포섭한 건 중국군 군사정보국 천진공작처 공작팀. A병장은 지난해 8월부터 소속 부대에서 국방망에 접속해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위치와 유사시 적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를 빼내 넘겼습니다.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과 공유한 군사기밀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업무 담당자의 소속과 계급, 이름, 연락처는 물론 경계작전과 출퇴근 내용도 넘겼는데 훈련 취약 시간대를 파악하거나 포섭 대상자 파악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 위치와 보유 무기의 세부 정보, 아군 대응 계획도 누설했는데 적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기존 작전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 짜야 하는 기밀입니다. A병장은 올해 3월까지 모두 8차례 군사기밀을 빼돌렸고 대가로 우리 돈 1,700여만 원 정도인 8만 8천 위안을 알리페이로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A병장은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가 중국인이고 외조부는 과거 중국군 고위 간부를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여름 정기휴가 땐 중국에 가 공작원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입대 시 병력에 대한 인사검증이 철저히 돼야 돼요. PC 접속 시 검증 절차의 어떤 시스템화를 통해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군은 유출된 기밀 목록을 주한미군과 공유하고 중국에 포섭된 군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별도 입장 없이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18명이 사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화상으로도 70명 넘는 법관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전체 대표 126명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전국법관 대표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현장에선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우려에 관한 논의 등 기존 2개 안건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습니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 깊은 유감이라거나 법관 탄핵 등을 진행한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2시간여 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이 지난 뒤 회의를 온라인으로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의결 내용이 다음 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뒤 회의가 다시 열려도 입장 발표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 판사는 다른 판결에 대해 논의하는 게 꺼려진다고 밝혔고, 또 다른 판사는 대선 후라도 판사들의 입장 발표는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죠. 미국 밖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을 향한 경고로 보이지만 정작 우리 삼성전자가 더 크게 피해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 관세 25%를 꺼내든 이유, 애플이 아이폰 생산 거점을 트럼프 요구처럼 미국으로 옮기는 대신 인도로 방향을 돌리려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불똥은 여기까지 번졌습니다.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현실화되면 거의 100%가 해외 생산인 아이폰과 갤럭시에 똑같이 관세가 붙습니다. 조건이 같으니 괜찮을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미국 회사인 애플 아이폰. 소비자 충성도가 높습니다. 더 비싸져도 산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는 중저가형 모델 비중이 비교적 높습니다. 비싸지면 더 싼 중국산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갑자기 부가소득을 바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다면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부가소득이 정말 절실해. 미국 수출용 갤럭시가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것도 우려할 대목입니다. 스마트폰에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로 붙는다면 베트남산 갤럭시가 미국에 들어갈 땐 무려 71%의 관세가 붙습니다. 인도산 아이폰보다 훨씬 높습니다. 애플은 이번에도 백악관과 물밑 소통에 삼성 등 다른 스마트폰 업체보다 유리한 정책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 a very flexible person.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and 예상치 못한 관세 예고에 삼성전자는 모레 정례 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맞붙어 싸우는 로봇 격투 대회가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감탄스럽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했다는데요.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인간을 닮은 두 로봇이 격돌합니다. 발차기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모습엔 객석에서 감탄이 나옵니다. 세계 첫 휴머노이드 격투 대회.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싸운 거지만 관절 움직임까지 그럴듯한 로봇 선수들의 격투에 경기는 제법 긴박했습니다. 这个机器人它能够连续的打出组合拳，以及它那个背身以及侧踢，还有袭击这种的。 로프에 걸렸다 심판 도움으로 빠져나오고 상대 몸에 걸려 넘어지고 허공을 향해 발길질하고 아직은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지시를 받으면 상대 위치를 실시간 인식해 동작을 수행하는데 아직은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因为它周围的环境一直在变化，所以它肯定是一个根据现场的一个实时的传感器进行一个反馈的。 실시간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건 미리 입력한 동작을 사람처럼 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 응급 구조 현장이나 위험한 산업 현장에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집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보 확인 방법을 최재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의 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했던 한모 씨. 신용대출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1억 2천만 원을 모아 들어갔지만 7개월 만에 빌라가 압류된 걸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밑에 보니까 새로운 게 한 개이 생겼더라고요. 강서구 세무서청? 거기서 이제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었어요. 임대인 정보를 조금만 더 알았더라도 조심할 수 있었던 전세 사기. 하지만 지금까진 전세 계약의 입주까지 마치고 그마저도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뀝니다.
전세 계약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회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는 조회를 신청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한 달에 3번으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문자 메시지로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네, 초고령 사회 연속기획보도 오늘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황혼 육아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 분명 기쁜 일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힘든 노동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계속 짐을 지우고 희생을 바랄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71살 홍성철 씨, 내일 이 시간이면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잠깐 좀 왔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지만 3살짜리를 돌보는 건 중노동입니다. 좋아, 이집 좋아. 길 좋아? 이쪽으로 가. 길 좋은 데로 가자고. 저거요. 그래도 맞벌이하는 딸 내외를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또 사내하라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래도 어떡해요. 또 손주 봐줘야지.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할머니들이 참석할 정도로 조부모 황혼 육아는 일상이 됐습니다.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특히 2살 이하 가운데 그 비율은 절반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서울 등 7개 지자체가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치원과 취학아동이 될수록 더 시간이 점점 그 보육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좀 그게 아쉽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에선 기업들도 손주 돌봄 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체코 등에선 황혼 육아 노인들에게 최대 3년간 현금을 지원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급여로서 조부모 수당의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황혼 육아를 노동이 아닌 부모의 책임으로 당연시하는 분위기여서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삼표그룹 총수 2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정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인 그룹 계열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주거지와 계열사인 삼표산업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삼표그룹이 정 회장의 아들이 최대 주주인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원자재 업체인 SP네이처로부터 원자재를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5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P네이처의 최대 주주는 바로 정도원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삼표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그룹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정 부회장에게 제공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로부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았던 검찰은 삼표산업 전 대표 홍모 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후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당 지원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해왔습니다. SP네이처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동일인 2세 정대현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부당 지원 의혹의 최정점에 정 회장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회장을 소환해 부당 지원과 승계 시도 의혹 등에 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네, 이번 대선 들어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선거 대비 단속 건수가 벌써 2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문혜지 기자입니다. 20살, 데뷔표에게는 시작인 나이. 앞으로 더 많은 한낮 길거리를 걷던 남성이 선거 벽보 앞에서 한참 서 있습니다. 주변 시선이 보이지 않고 후보 현수막에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 있는 데인가? 그런 데가 찢겨져 있었어요. 날카로운 데가 판 것 같아요. 전국 8만 5천여 곳에 이렇게 선거 벽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 기호, 이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들어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690명에 달하는데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벌써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전체적인 좀 운영적인 발전 그만큼 더 격해지니까 작은 어떤 계기만 있어도 폭력적인 행위로까지 기여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 됐어요.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크게 찍는 것뿐 아니라 볼펜으로 긁거나 낙서하는 경우도 해당하고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소유 건물에 붙은 현수막이라도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떼어내선 안 됩니다. 정부는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선 고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이 펼쳤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들 표심을 잡기 위해 자산 형성이나 주거 지원 같은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이 청년들 반응은 어떤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최유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공약들, 청년들은 어떤 생각일까 물어봤습니다. 좋은 공약이긴 한데 뭐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3년, 출산하고 3년 후에 이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하고 최소한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넘어가야지 뭔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사업을 할 때 더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게 본다면은 영혼있는 중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예산과 기업 기여금으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량개발 기회도 만들어줘야 하고 또 자산 형성 기회도 일부나마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결혼과 출산 시 각각 3년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본인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주는 청년사회 상속제를 내세웠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지원책이어서 재원이 관건입니다. KBS가 각 후보 측에 소요 재원을 질의했더니 연간 7천억 원에서 13조 원까지 필요하다고 했고 추계를 못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산 마련은 현행사업 예산 활용과 국비 지원, 또 기존 예산 구조조정, 증세 등이 언급됐습니다. 어떤 재원을 어떻게 가져와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좀 모호하거든요. 이런 측면이 다 담보가 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지원 대상과 금액이 빠져있고 김문수 후보 공약은 약속한 공급 물량이 무리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은 청년 부채 증가와 채무 불이행 우려가, 권영국 후보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각각 나왔습니다. 청년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위한 로드맵이 상세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양국이 전쟁 포로를 교환한 가운데 또 대규모 공습이 벌어진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밤하늘에 드론과 미사일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현지 시각 24일 밤 러시아 드론 300대, 미사일 70발이 우크라이나 30여 개 도시를 덮쳤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Росія кожен день наповнює горе та вбивствами просто затягує війну.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접경 등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신뢰 구축을 언급하며 지난 주말 포로 1000명을 교환한 게 무색한 치고받기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군사시설과 목표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며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테러 제재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m not happy with what Putin's doing. He's killing a lot of people, and I don't know what the hell happened to Putin. SNS에선 푸틴이 미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말 조심하라며 양측 모두를 짜증내듯 비판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몇 차례 테러 제재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우리나라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문심사기구가 선사인들이 만든 걸작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확정 시점은 7월입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와도는 하천역, 병풍처럼 우뚝 솟아오른 너비 10m의 바위. 멧돼지와 호랑이부터 농사와 집단 생활까지 선사시대 한반도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긴 수염고래, 향유고래 등 다양한 고래들과 작사를 이용한 고래사냥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곳과 함께 삼국시대 화랑의 글 등이 새겨져 있는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사실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가 등재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한 독보적 증거이자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랜 암각화를 통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독보적인 증거로 세계유산 센터라든지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최종 등재는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17건의 세계유산 보유국이 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운영의 근간인 준공영제가 노사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돼 지금은 부산과 대구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버스 노선과 요금을 결정하고 버스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이른바 돈이 안 되는 취약 노선을 유지하고 과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재정이 지나치게 투입돼 버스 회사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들어간 예산이 2조 5천억 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모레인 28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20년 넘은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모였습니다. 사측이 단체 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28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시를 비판한다. 임금 인상 진지 여러 차례 진행된 노사 간 물밑 협상에서도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엔 임금 인상률 논의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것을
삭감을 하거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경우에 맞지 않는 거라고. 사측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뒤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이 중복 인상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난색입니다. 임금을 인상하면 버스 회사 경영이 악화돼 준공영제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과 통상임금발 충격파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20% 이상의 임금 인사 요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이번 파업은 28일 첫 차부터 전국 단위로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3일 이상 파업이 계속될 수 있다며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등하교,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현안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도 주요 후보들의 움직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실용 외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기 수원의 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주거비, 등록금 같은 청년들의 고민을 들은 뒤 그 해결책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탓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사회 변화 혁명은 다 청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청년 세대 중에 일부는 사실 매우 보수적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극소주의이긴 하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고 북핵 문제를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의 분수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 등을 지낸 인사들 160여 명은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 공장을 찾아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의 서울 유세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조윤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구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기업이 해외에 안 나가도 사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법 리스크. 여기 왔다가 돈 벌러 왔다가 감옥 가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서 외도겠다. 외국 나가지 말고 국내에 있어야 되는데.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자신이 유치한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비행장 옮기라 하는 말씀 저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난리 법석인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바로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120만 평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린 겁니다. 김 후보는 지방시대 공약도 발표했는데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김문수 후보는 이후 서울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인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유세엔 그동안 독자 유세를 이어가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처음으로 합류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와 손을 맞잡고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 옹호,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선을 긋고 친윤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조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자신이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신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큰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페이커는 없었을 것이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초반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 자신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이걸 숫자로 한번 이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요즘 많이 듣고 있다며 지난 2022년 당대표였던 자신을 쫓아낸 국민의힘이 배신자 담론을 자신에게 씌울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20대, 30대의 표가 김 후보로 가지 않을 거라며 자신으로 단일화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서도 자유로운 저 이준석으로 많은 표를 몰아주실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TV토론에서의 모습이 꼰대 같다.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하고 당신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 나라 망신인 것이거든요. 이 후보는 개혁신당 전 당원에게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란 문자 메시지를 오늘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이런 완강한 입장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의 정책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말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공동정부 구성과 100% 개방형 국민경선이란 단일화 방안을 제안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이 후보 측에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대, 30대를 위해서 개혁신당 정책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단일화 이후 이 후보의 정치적 역할 등 모든 걸 터놓고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각오로 열어놓은 자세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SNS에 하지도 않을 단일화로 블랙홀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는 정치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며 이준석 후보만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구도에서 승산이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단일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위안받을 것입니다. 내란 세력의 단일화라고도 규정하며 연일 견제구를 던지는 모양새인데 사전투표 전날이라 단일화 시한으로 꼽히는 모레까지 삼각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또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두 가지 법안을 다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으로 비난을 잠재우려는 꼼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 배경을 김상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철회하라고 지시한 두 법안은 민주당 박범계,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비법조인도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거나 사법부 압박법이란 비판이 잇따랐던 법안들입니다. 당장 어제 민생회복이 급선무고 사법개혁에 힘 뺄 상황은 아니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해당 법안의 철회를 자신이 직접 지시하진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관 지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개인이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다만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법안 철회를 지시한 이유는 법조계 등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 추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도 이런 조치의 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다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기만적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대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 없다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추진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정치부 김기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레이스가 종반전을 향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좀 바뀌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전보다 지지율이 다소 정체된 걸로 나오죠. 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조금씩 반등하는 걸로 나오고요. 민주당 입장에선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직접 대법관 증언 논의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했고 연일 민생에 집중하겠다. 한미동맹 토대로 실용 외교하겠다. 이런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메시지를 내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 지금 지지율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런 점을 좀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미리 승패를 단정짓고 혹시나 투표장으로 안 올 수도 있는 집토끼들의 마음부터 다잡겠다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의 충청 유세 현장 보면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보단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니 꼭 막아달라 이런 주장을 주로 폈습니다. 일단 집토끼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투표장에 나서서 꼭 막아달라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는 걸로 봐야겠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반전의 길목에 확실히 올라섰단 희망 섞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럼 단일화 가능성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단일화라는 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적어도 그렇게 판단이 될 때 가능한 거잖아요. 과거 DJP 연합은 김대중이라는 워낙 확실한 리더가 단일화 이유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노무현 정몽준, 문재인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역시 합치면 확실히 이긴다. 이런 계산이 미리 섰기 때문에 단일화와 선거 이후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거에 비해서
합쳤을 때의 승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게 범보수 앞에 놓인 현실이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한다는 건 선거 이후 사실상 국민의힘의 복귀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이 다음 대선을 노릴 수 있는 이 후보 입장에선 자신의 개혁성, 선명성이 희석되면서 젊은 지지층이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국민의힘에 복귀해서 당의 묘직, 주류가 되더라도 손해보는 결정일 수 있다는 딜레마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단일화의 필요성은 크지만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목을 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기싸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후보들 사이의 공방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유세 때 김문수 후보가 지지자에게 국감상자를 받았던 장면과 또 이재명 후보가 했던 한 발언을 놓고 오늘도 정치권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준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그제 경북 상주 유세 현장. 한 지지자 자녀의 손에 있던 노란 보자기가 김 후보에게 전달됩니다. 꽃감부터 사과 또 이렇게 아까 또 자작인 꽃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우리 상주가 이렇게 잘 돼서 기쁩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후보가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7일 나주에서 배 바구니를 19일 홍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받았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받은 물품 일부는 돌려줬고 일부는 대금을 지급했다며 김 후보와 달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도 다시 당시 김 후보에게 전달된 상주곶감 등 지역 특산물을 돌려줬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기 시흥시에 있는 거북선 관련 발언을 놓고도 양측은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제 시흥 유세 도중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시와호에 조성된 거북섬에 인공 서핑장을 만들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그 주변에서 장사가 안 되고 지역 상인들은 속이 터지는데 그런 자랑을 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SNS에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던 2018년 그런 상황을 타파하려고 서핑장을 유치했던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이준석 후보 등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이 올해 1월 기준 87%라는 점을 외면한 것 아니냐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당은 토론에서 나온 다른 후보들의 발언을 자체 검증해서 토론이 끝난 뒤에 반박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검증 결과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그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 지난해 부산 흉기 피습 때 치적으로 삼던 성남시 의료원이 아닌 서울대로 왜 갔냐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느냐. 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검토를 못 해봤고요. 그러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반박하는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엔 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심혈관 센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반박이 타당할까? 우선 흉기 피습 당시 정맥이 손상된 이 후보의 수술을 집도한 건 혈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의료원 심혈관 센터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 대부분 순환기내과 질환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또 개원 이래 혈관외과를 열거나
수술을 집도할 전문의를 채용한 적 없다고 의료원 측은 SBS에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팩트체크는 관련 근거부터 잘못된 부정확한 검증인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소한의 인륜을 무너뜨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국민을 통합할 수 있겠냐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민주당에선 이 후보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의 친형은 지난 2014년 아내와 딸의 동의 아래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가 강제 입원시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발언을 보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한 게 아니라 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2020년 이 사건 재판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진 않았다며 무죄 판결하면서도 친형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직권 남용이나 허위사실 공표는 없었지만 강제 입원 시도는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발언을 살짝 바꿔 거짓인 양 잘못된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층 더 바빠진 정치권 움직임 정다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것은 상당히 오래된 편지 같네요.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986년 구치소에 있을 때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에게 손으로 써서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대표 애처가에 도전하겠다며 이 편지들을 그제 SNS에 올렸습니다. 이건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서려사의 방송 연설을 보는 김 후보의 모습인데요. 김 후보는 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역시 내 여친이란 부제를 달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라와 국민도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려사는 공개 행보를 통해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겨냥한 듯 법인카드는 공공의 세금인데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나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컷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모습인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유세 등에 동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한 기자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물었는데요. 이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걸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잘 알 테니까 저는 거기에 언급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은 김혜경 여사가 앞으로도 차분한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보신 설란영 여사의 예능 프로그램 발언에 대해선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정치가 이러저러한 코미디, 시사적인 토론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선들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어서 세 번째 컷은 오늘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도 직접 나타난 한동훈 전 대표네요. 네, 이건 어제 서울 송파구에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모습입니다. 이전 유세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이날 처음 입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친윤석열계 구태척결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며 친윤 세상을 깨부수고 김문수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외쳤는데요. 서울이 고향인 한 전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는 29일 광주광역시에서 투표하겠다고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를 호남에서도 꽃피우겠다는 게 광주 투표의 이유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것 보겠습니다. 투표 용지가 보이고 개인 도장 찍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부정선거를 막고 싶다면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라. 이걸 100명 이상에게 알려달라. 이런 내용의 글들이 일부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해당 표는 무효표가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걸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죠. 선관위가 밝힌 기표시 유의사항을 보면요. 개인 도장은 물론 연필이나 펜사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여러 번 찍거나 네모칸 밖에 찍는 것도 안 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 등에게 보여줘도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 무효표로 처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의 재외투표 투표율은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명부에 등재된 25만 8천여 명 가운데 20만 5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네컷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계엄 당일 CCTV 자료에서 그동안의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나왔기 때문인데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에 비화폰 서버에서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태원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에 CCTV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했는데 앞서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건 아닌지 확인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게 됐다고 증언했고 최 전 부총리도 누군가로부터 쪽지 형태의 자료를 받았지만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저도 이제 비전공자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어렵게 느꼈. 이 전 장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관련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날은 홍 전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날이라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란 지시를 전달하는 군 간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전 두 차례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로 출석했는데 이번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계엄 사과할 생각 아직도 없으세요? 재판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군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